PPT 띄워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담 해리슨 병원 척추내시경센터 신경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동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제 척추와 비만, 또 과체중,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가장 아마 많이 그 매스컴에서 다뤄지고 있는 약이 위고비라는 약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 위고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체중 이제 조절이 척추 질환에도 도움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적절한 체중 관리는 척추 질환 예방과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척추 이 질환에 있어서 체중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시카고에서 이제 저희 그 북미 척추학회가 있는데 그 학회에서 수술 라이브 서저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영광스럽게도 이번에 저희 양방향 척추 내시경 유압술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이제 했던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 척추 내시경만큼은 이 척추 한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수술도 뭐 척추 한류가 있겠지만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수술 이후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저희가 하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셔서 저희가 답변을 해드렸고, 또 우리나라에서 연수를 희망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저의 명함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과 유럽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척추 내시경을 배우러 더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척추 내시경은 만큼은 우리나라가 최강이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최강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정말 최강이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면은요, 사실 우리나라 여러 이제 보면은 그렇게 비만한 분은 많지 않아요. 예. 외국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오셔서도 한국인들은 대부분 말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미국만 가보셔도 정말 뭐 인종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과체중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심심치 않게 보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 정도로 뚱뚱하신 분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사실 과체중인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10kg의 어떤 무게가 있는 짐을 우리 백팩을 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백팩을 메고 오늘 산에 올랐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1km를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백팩이 없을 때랑 있을 때랑 굉장히 아마 허리에 무리가 덜 가고 더 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10km 우리가 뭐 군대 때 우리 뭐 30km, 20km 안전군장하고 우리 행군하잖아요. 그러면은 허리 굉장히 아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체중이 만약 지금보다 10kg가 더 쪘다. 근데 어떤 벌크업, 운동을 통해서 벌크업을 한 게 아니라 정말 배가 나오고 지방층이 늘어나서 정말 살만 쪘다. 그러면은 허리에 10kg의 하중이 더 실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무릎에도 많이 실리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허리에 디스크에 걸리는 부하가 10kg가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요추 4번, 5번, 천추 1번 쪽으로 전체적으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안 아프던 허리가 갑자기 아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비만, 오베시티, 비만은 허리 통증과 굉장히 이제 연관이 있다고 하고요.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하중이 밑으로 처지게 되면 우리가 허리는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가 오히려 더 쑥 나옵니다. 그러면서 허리 디스크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균형적인 이 부하가 배분되지 않고 특히 이 뒤쪽으로 부하가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게 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뒤에 섬유륜이 툭 터지면서 디스크가 확 삐져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후관절이란 부분이거든요. 이 후관절, 뒤에서 허리를 잡아주는 관절에 갑자기 부하가 실리게 되면 허리도 아프고 저기가 두꺼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두꺼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협착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이 갑자기 특히 늘거나 이런 경우, 남자들 같은 경우는 결혼한 이후에 또는 40대 이후에
굉장히 이제 체중이 늘잖아요. 그러면은 디스크가 생길 확률도 많고 또 협착증이 생길 확률도 많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아주 배도 안 나오고 이제 그런 체형이죠.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인 척추 밸런스나 척추 곡선이 굉장히 좋게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옆으로 살이 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목의 곡선도 안 좋아지고 비단 허리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체형이 변하게 돼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허리의 곡선이 과도한 곡선이 이루어지고 등에서는 과도한 신전 굴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목 디스크도 생길 수가 있고요. 허리 디스크, 허리 협착증이 생길 수 있고 1차적으로 목이랑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날씬했던 분이 갑자기 뭐 40대 이후에 살이 확 찌게 되면은 왠지 모를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일이 과중에서도 피곤할 수 있지만 이런 체형 변화 때문에 통증을 느끼게 되면서 우리가 쉬어도 개운하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척추 질환이 반드시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20대, 10대 아주 날씬한 몸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지만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이 체중 관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좀 더 운동에 신경 써야겠다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 보실게요. 이제 아까 이제 겉모습을 본다면 이 체중이 증가돼서 배가 나오고 또 둔부가 커지게 되면 과도한 S라인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게 좋으냐? 그렇지가 않아요. 목 쪽으로는 오히려 일자목이 형성되고 또는 앞쪽으로 거북목이 형성되기 때문에 목도 아파지고 그 다음에 허리에 과도한 곡선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스크의 뒷부분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고 후관절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협착증도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디스크도 생길 확률도 많죠. 여기서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무릎에도 영향이 가요. 무릎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체중이 느는 거는 좋지 못해요. 조금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은 분이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려나가면서 몸을 키우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히 남자들 이렇게 뱃쑥 나오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는 허리 관절 건강에 굉장히 안 좋게 됩니다. 가장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예가 뭐냐면요. 우리 임신하신 우리 아기를 갖는 거 굉장히 소중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기가 배 안에서 자라면서 배가 이제 점점 불러오죠. 아기가 커지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뒤에다 이제 허리에다 이거 손을 받치고 걷게 되죠. 그럼 배가 이제 아기가 커짐으로 따라서 이제 허리에 과도한 곡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성 요통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임신성 요통 때문에 디스크가 발병하는 일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왜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가 있을 때 허리가 안 좋아지냐? 아주 가장 쉬운 예가 임신을 했을 때 허리 통증을 다 호소하시잖아요. 그게 가장 흔한 예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했을 때 우리가 보통 10kg 정도 찌잖아요. 더 찌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기를 위해서 이런 경우에 요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를 우리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우리 아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소중한 생명이 생기면서 그 아이가 커지면서 배가 더 나오면서 허리에 과도한 곡선이 생기고 그 다음에 평소보다 갑자기 10kg가 찌고 이러면서 허리 통증을 유발을 한다. 이게 우리가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가 생겼을 때 허리에 안 좋다라는 거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아주 예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약을 많이 드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일부 약은 다리도 붓고 몸도 붓고 어머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척추약을 오래 좀 드시면 살찐다 그래요.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체중 증가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 약물 중에요. 이 신경을 가라앉혀주는 약은 칼슘 채널이라는 쪽에다가 영향을 주는 약이거든요. 칼슘 채널을 안정화시켜 줌으로써
신경 통증을 안정화시켜 주는데, 이런 것들이 이 몸에 있는 물을 배출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몸에 특히 다리 같은데 부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거기 고착화되면 체중이 3, 4kg가 확 찝니다. 예. 게다가 또 하나는 우리가 엔세이드라고 소염제 있잖아요. 소염제도 왜 잘못 드시면 붓잖아요. 이러면서 체중이 증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악순환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리리카라는 약이 프레가발린이라는 약인데, 이 약을 드시는 분이 꽤 있을 거예요.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리리카라는 약을 드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제 이러면 다리도 붓고 살도 찐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하시고요. 왜냐면 특히 젊은 여성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체중에도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허리가 안 좋아서 약을 먹게 되면 굉장히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살도 안 빠지고 또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리리카라는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진통소염제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에도 몸이 붓고 이러면서 약물에 의한 부종, 체중 증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안 좋은데 오히려 이런 약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또 체중이 증가하는 일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드시죠,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게 척추 질환과 비만과 통증이라는 게 따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척추 질환이 있게 되면 운동하고 싶어서 아파서 못 하는 거예요. 걷기 운동하시라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파서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날씬했던 분도 약 드시고 운동 못 하니까 체중이 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살이 더 찌면 또 허리에 부하가 걸리면서 또 통증이 악화가 되고, 통증이 악화되니까 또 운동을 못해서 더 운동을 못하면 또 체중이 더 늘고, 그러면서 기존의 척추 질환이 더 악화되는,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게 굉장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라도 타겟을 잡고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그럼 굉장히 또 우울증까지 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척추 질환이 있게 돼서 이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운동하기가 어렵죠. 안 하려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거예요. 아파서 못하는 거죠. 이러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혈압 조절도 안 되고, 살찌고 하면 당뇨도 악화가 되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또 척추 질환이 악화되고, 계속 이런 문제가 악순환이 반복이 돼서 요즘 척추 질환 치료에서 또 하나의 이슈는 다이어트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예요. 요즘은 이 부분을 굉장히 저희도 관심을 갖고요. 환자 교육에 있어서 체중 조절이라는 면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딱 치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체중이신 분들은 저희는 이제 척추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고 운동이 잘 가능하게 됐을 때 재활 치료와 더불어서 이 과체중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서 그래요. 예. 이게 이제 뭐냐면 HbA1c라는 거는 이제 당뇨 인자거든요. 당뇨 조절이 제대로 안 되면은 이 HbA1c라는 수치가 높아져요. 아마 당뇨 있으신 분은 이 검사 수시로 하실 거예요. 정기적으로 검사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이게 왜 운동이 좋아지냐면은 성공적인 척추 치료 또는 척추 수술을 하게 되면 운동하는 운동 능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서 당뇨가 조절이 되면 이 HbA1c라는 혈액 수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당뇨가 잘 조절된다라고 할 수 있고, 또 뭐가 중요하면 BMI라고 바디 매스 인덱스는 비만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수치가 높을수록 우리가 과체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체중 감소 효과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도 이미 논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꼭 필요한 척추 수술은 그러니까 내과적인 질환이나 체중 감소에도 분명히 효과가 있다. 왜냐? 안 아프니까 운동도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약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꼭 수술뿐만 아니라 적절한 척추 치료는 굉장히 삶의 질뿐만 아니라 건강에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체중, 이 척추 질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척추외과 의사잖아요. 척추신경외과 의사인데 옛날에는 척추 질환 치료밖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예, 수술하고 나머지는 뭐 사실 크게 관심 안 두고. 근데 요즘은 제가 아마 수술하거나 치료하신 분들 외래 진료로 이제 나중에 수술하고 한 달째 오시면은 운동에 대해서도 되게 제가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리거든요. 그러면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걸을만 하다, 운동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뭐 구기 운동 하세요, 언제부터 골프 하세요, 언제부터 배드민턴 하세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척추 질환이 어쩔 수 없이 노령과 연관돼 있거든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세가 들면 들수록, 저도 나이가 들면 그렇게 생길 겁니다. 척추 관절 질환은 고령에 있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로 인해서 운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본적인 내과적인 문제에도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안 그래도 저희가 나이 먹으면, 저도 그럼 나이 먹고 이제 연세가 들고 하면은 체중이 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기존 내과 질환들이 다 악화가 되는 거예요. 뭐 고지혈증 이런 것들. 그래서 요즘 저희 척추외과 의사들, 척추신경외과 의사들의 새로운 관심사 중에 하나가 딱 척추만 치료할 게 아니다. 앞으로 체중 관리나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앞으로 이제 꼭 저희가 카운셀링을 해드려야 된다. 이게 저희 생각입니다. 환자분들이 운동을 싫어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수술뿐만 아니라 적절한 이 척추 질환 또는 관절 질환 치료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체중 관리와 척추 질환은요, 저희 재활 쪽, 또 저희 그 가정의학과 쪽, 그다음에 저희 이 신경외과, 정형외과 쪽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이슈 중에 하나고요. 수술 후 체중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오늘 마지막 쪽에 오신 환자분이 굉장히 이제 옛날에 굉장히 부어 있었어요. 약을 정말, 근데 이제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수술을 해야 될 상태였고, 수술하고 체형도 좋아졌고 지금 운동도 하시고 약도 줄이니까 정말 제가 봐서 붓기가 너무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예, 옛날에는 정말 푸석푸석해 보이셨고 살도 많이 찌셨는데 약도 줄이고 하니까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이 수술 후 체중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체중 관리는 척추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체중 관리를 통해서 척추 질환이 악화되는 거를 막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체중을 관리하고 싶어도 허리나 이런 질환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일단 척추 질환이나 관절 질환을 충분하게 치료하고 통증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체중 관리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꼭 그게 수술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주사일 수도 있고 재활 치료일 수도 있고 약물 치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오늘 꼭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하고 싶어도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네, 뭐 환자분 옆에서 계신 보호자분들이나 친구분들은 안타까운 말씀으로 운동으로 좀 뭐라 그러죠? 운동으로 좀 이렇게 좀 해보자. 운동해봐. 운동으로 이겨내봐. 라고 조언을 하지만 막상 환자분은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겉에서는 멀쩡하지만 내가 운동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운동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프니까. 당장 초기에 마트 갔다 오고 뭐 근처에 편의점 다녀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제 위고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위고비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알려지게 된 거는 뭐냐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사실 옛날에 이분 담배도 태우시고 술도 좋아하시고 또 걸걸한 성격이잖아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 거의 15kg 이상 뺐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비만 치료제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위고비는 이제 모든 환자에서 쓰시면 안 되고, 체질량 지수, 아까 말씀드렸죠, BMI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높을수록 좀 과체중인 거거든요. 30 이상인 경우에 쓰는 게 좋고, 왜냐면 모든 약물은 부작용이 있고 부작용을 감수해 가면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질량 지수가 이제 좀 27 정도면 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이런 같은. 근데 저는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척추 관절 질환이 있는 분들도 위고비가 꼭 고려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위고비를 홍보하려고 온 건 아닙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체중을 조절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척추 질환이 심한 분들한테는 약물 치료가 반드시 체중 관리에 있어서 동반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꼭 위고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주변에서 위고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저한테 문의를 하셔서 아마 최근에 유튜브 건강 이런 쪽에서도 위고비를 굉장히 많이 아마 여러 선생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루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순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쓰시면 안 돼요. 아마 단순 다이어트 때문에 아마 이 전에 삭센다 써보신 분들 계시죠? 내가 봐서는 너무 뭐 체중 빼실 필요 없는데 아마 삭센다 쓰시면서 체중 빼시겠다 하신 분들 아마 거의 다 실패하거나 요요 왔을 거예요. 그쵸? 한 몇 개월 하다가 삭센다 그만두신 분 아마 주변에 많으실 겁니다. 위고비도 어떤 치료적인 목적 하에 쓰셔야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살찌지 않으셨는데 어떤 다이어트 목적만으로 이거를 투여한다면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결국은 요요를 경험하거나 중간에 치료를 실패할 거예요. 그러니까 위고비도 물론 비교적 이 FDA 승인이 됐기 때문에 안전한 약이지만 왜 우리가 이 약을 조심스럽게 써야 하냐면 분명히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고 부작용이 있다는 거는 그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도 이 약물에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굳이 이 약을 쓰지 않을 분이 이런 약을 쓰게 되면 부작용으로 오히려 고생할 수 있거든요. 삭센다를 옛날에 썼던 교훈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 그러니까 BMI가 30이면 이상이면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고도 비만일 수 있고 27 이상이면 과체중인데 어떤 이로 인한 내과적인 문제가 있거나 당뇨가 조절되지 않거나 고지혈증이 있게 되면 다른 치료에 실패했을 경우 위고비를 조심스럽게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고비와 또 연관된 좀 재미있는 사실이요. 사실 이게 제가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완전히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카더라 통신에서는 미국에서 위고비가 출시된 이후에 미국의 헬스케어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체중 관리, 다이어트 관련 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위고비가 나오고 나서 위고비 이외에 어떤 체중 관리 업체라든지 다이어트 관련 업체의 주식이 많이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위고비의 어떤 효과는 굉장히 간접적으로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위고비 자체의 그 제약회사의 주식도 굉장히 올랐지만 체중 관리하는 이런 헬스케어 미국 얘기입니다. 업체에 상장된 회사의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저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지 못했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위고비가 상당히 효과는 있구나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이 인용되는 논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위고비는 이제 처음에 100kg였으면은 그러니까 15%가 빠졌다는 거죠. 삭센다는 처음에 투여 전에 100kg였으면 7.5kg가 빠졌다는 얘기고, 위고비는 15kg가 빠졌다는 거죠. 그다음에 삭센다는 매일 맞아야 되는데 그 매일 맞게 되면 어디 여행 갈 때도 챙겨 가셔야 되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위고비는 이제 장점이 주 1회라는 거예요. 주 1회면 굉장히 투여하기가 좋아요. 저희 골다공증 약도 옛날에는 매일 먹는 약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골다공증 약도 어때요? 뭐 3개월에 한 번, 월 1회 뭐 이런 식으로 약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투약 수능성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자주 먹어야 되고 주사로 맞게 되면 잘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위고비의 참 장점이 주 1회만 주사를 해도 된다라는 게 그거는 상당히 장점이고 증량이 필요해서 이거는 제가 봐서는
그냥 비대면으로 처방만 받으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이 본인의 건강이에요. 그래서 비만 클리닉 또는 내과, 가정의학과 이쪽에 선생님이랑 상담해가면서 이 용량을 조절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언뜻 들었는데 그냥 비대면 진료 통해 가지고 그냥 처방전만 받아서 이거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이건 절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0.25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증량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비싼 약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비대면 진료로 그냥 처방전만 받아서 어디가 제일 싸더라 해서 거기서 그냥 구매해서 덜컥 맞지 마시고, 제 의견은 저는 뭐 제가 이 약을 처방하진 않아요. 저도 필요하면 비만 클리닉이나 내과 가정의학과 선생님께 상담을 하고 받을 거거든요. 만약 제가 맞는다면. 그래서 절대 이 약을 그냥 처방전만 받아서 가장 싼 약 있는 데로 가서 하지 마시고, 증량이 필요한 약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릅니다. 비만 클리닉 또는 가정의학과 내과 선생님하고 꼭 상의해 가면서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위고비가 어디에 또 도움이 될 거냐면, 고도비만이나 과체중이 동반된 척추질환 환자분들, 운동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네, 아프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 다음에 약도 척추약 있지, 내과약 있지, 약도 엄청 많거든요. 혈압약 있지, 한 주먹 먹어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한번 고민을 상담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수술 잘 끝났는데 아직 체중이 이제 꽤 있으신 분들, 이런 경우도 뭐 척추약 있지, 뭐 내과약 있지, 막 이러면 약 먹기도 쉽지 않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번, 저는 뭐 아주 장기요법은 아니지만 단기요법으로 위고비가 한번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사는 이제 그만하고, 이 약이 꽤나 고가니까 통증이 많아지면 위고비는 끊고 운동으로 넘어가고 식이요법을 병행하고 그런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체중 환자분들이 왜 체중이 느느냐? 척추 질환 때문에 아프니까 운동을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약 때문에 붓죠. 운동 못해서 살찌죠. 예. 스트레스 받죠. 우울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 살이 찌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런 분이 있어요. 원래 PT 생활체육 지도사 하셨던 분인데 살이 이렇게 쪄오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분께 조금 더 수술을 권유를 했었어야 되나? 내시경 수술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사 하시면서 PT 지도 직접 하시고 본인도 헬스 하셨던 분인데 옛날에 얼마나 몸이 좋으셨겠어요. 예. 근데 이분들이 이제 척추 질환 때문에 약 드시지, 약 먹고 또 붓지, 운동 못하지,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체중 증가가 생긴 거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과체중 환자, 이 과체중이란 말이 이제 살찌신 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실 것 같아서 저도 말이 조심스러운데, 이런 분들 째고 수술하면은요, 그 간단한 수술도 이만큼 째야 됩니다.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렇게 째고 수술하는 거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그러면 내가 생각보다 좀 체중이 나가는데 내시경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네. 왜냐면 미국이나요, 중동 이런 데 있잖아요. 고도 비만 환자분들도 있거든요. 거기 내시경으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시경 수술할 때 더 많이 째느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요만큼만 째고 수술합니다. 양방향이면. 그러면 지금 이게 내시경이 2배는 더 길어요. 2배는. 근데 거의 기구가 끝까지 들어갔죠. 이거는 사실 미국계예요. 미국에서도 양방향 내시경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배워가서. 이런 과체중 환자분,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풍체가 있으신 환자분들도 피부 절개 더하지 않고 내시경 수술이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이거 논문으로 나온 건데, 이거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환자분은 아니에요. 논문에 나온 사진이라서 제가 여기다 사진을 실었습니다.
굉장히 초고도 비만이잖아요. 지금 내시경이 끝까지 들어갔거든요. 이게 해외에서 한 거예요. 이게 이집트인데 이런 경우도 양방향 내시경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이건 이제 제가 했던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이건 사실 이거를 또 틀게 되면 좀 혐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영상은 틀지는 않겠는데요. 굉장히 키도 크신 여성분인데 갑자기 살이 더 찐 거예요.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수술하고 나중에 굉장히 체형도 좋아졌던 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저의 어떤 뭐 요즘 뭐 뇌피셜? 저의 의견이 아니라요. 굉장히 그 오베스 페이션트는 이제 과체중 환자죠. 비만 환자, 충체가 좋으신 환자분들도 안전하게 내시경 수술이 가능할까? 논문이 나왔어요. 예, 하나는 저도 참여했거든요. 여기 동화허 제 이름이 있죠. 가능하다라는 게 국내 논문으로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체중, 그러니까 충체가 있으시고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환자일수록 1차적으로는 내시경 수술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절개에서 수술하면은 절개하는 수술은 평소보다 더 많이 재구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이 점을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마른 체형이 다 좋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마른 체형도 운동을 통해서 탄탄하고 마른 체형이 좋은 거지. 특히 이제 여성분들께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문화상에서도 이제 살을 너무 많이 빼다 보면 안 드시잖아요. 그러면 말랐는데 근육도 마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래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코어 근육들이거든요. 이런 게 정상 근육인데 여기 근육이 어떻습니까? 여기 안쪽 이 근육은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겉에서 봐서는 아주 날씬하거든요. 호불호하게 됩니다. 이거 지금 허리가 서 있거든요. 이런 분은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똑바로 쓰는데 젊을 때는 괜찮아요. 이 저체중이 너무 건전하지 못한, 좋지 못한 저체중이 너무 지속이 되면 근감소증이 오게 되고요. 근감소증이 오면 처음에 걸을 때는 똑바로 걷는데 걸으면 걸을수록 허리가 숙여져요. 예, 꼬부랑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 무리한 다이어트, 그 다음에 좋지 못한 저체중이 유지되는 것도 허리에 좋지 못해요. 예. 허리 근육이 잡아주질 못하니까 허리가 꼬부랑해집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단백질 보충제 같은 거 있잖아요. 고기도 많이 드시라고 하고, 왜 헬스 하시는 분들 드시는 거 있죠. 뭐 코코아 맛 그런 거 꼭 좀 같이 드시라고 제가 권유드려요. 예. 그래서 척추 질환과 체중, 이거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 체중이 많으신 분이 척추 질환에 생길 가능성도 높지만 척추 질환 때문에 좋은 체형을 유지하신 분이 갑자기 체중이 확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운동을 못함으로써 갑자기 체중이 증가되면서 더욱더 척추 질환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체중을 관리하는 것 자체는 척추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저는 뭐 주로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이긴 하지만 요즘 체중 관리와 운동에도 굉장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점을 굉장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다른 체중 관리 치료에 실패를 한 경우 마지막으로 근데 좀 고도 비만이 있거나 하면은 그럴 때는 위고비를 내과나 가정의학과 진료 후에 조심스럽게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약은 증량을 하거나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비대면으로 내가 다이어트 목적으로 함부로 그냥 처방전만 받아서 투여하는 거는 정말 권유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 이것도 치료입니다. 네, 치료.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전에는 제가 주로 이 척추 수술에 대해서만 너무너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위고비가 하도 이슈가 돼서 제가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그래도 뭐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몇 개가 나왔네요. 그래서 아우린님께서 측면 MRI상 하얀 수액 부분에 세로로 검은 줄이 있다 하셨는데 과거에 생긴 상처가 흉터로 변한 걸 수 있다. 세로로 검은 줄이 있는 거는 크게 문제는 사실 저희가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디스크 변성일 것 같거든요. 예. 보면은 세로로 검은 줄이 있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검으면 문제인데요. 몇 개만 있는 경우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물론 통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얘기도 하고 디스크 변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하얀 수액 부분이 전체적으로 검게 변하는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걱정, 몇 줄 있는 거는 저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직은 청춘이다 님이 추가로 걷기로 체중 조절에 도움을 받으려면 얼마 정도 걸어야 할까요? 만보 걷기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 만보 걷기가 좋습니다. 근데 뭐 사실 만보 걸으려면 1시간 걸어야 되거든요. 뭐 2만보 걸으면 더 좋지만은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또 만약에 관절이나 척추가 안 좋으면 만보 걷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만약에 척추 질환이나 관절 질환이 있는 분이 이제 만보 걷기를 계획한다면 한 번에 1시간을 다 걷지 마시고 한 15분이나 20분을 걷고 허리에 무리가 오기 전에 한 5분을 미리 쉬어주고 또 20분을 걷고 5분을 미리 쉬어주고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청춘이다님께서 어떤 척추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걷기를 하신다면 만보 걷기는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경우 약간 속보를 중간에 좀 넣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좀 속보 빠르게 걷는 거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뭐 이거 아주 뭐 비만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근데 속보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천천히 2만보 걷는 것보다는 빠르게 만보 걷는 게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랜드 골드님께서 추간판 탈출증 4, 5번 때문에 방사통이 있는지 3년이나 된 만성 디스크인데 가끔 주사 치료를 하고 계시고 리리카와 울트라세까지 드시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예요. 차라리 디스크가 완전히 심하면 수술하자고 말씀드릴 텐데 지금 봐서는 디스크 탈출증이 있지만은 아주 심한 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통증도 계속 만성적으로 있지만 또 수술을 결심할 정도로 아주 심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저희도 굉장히 고민되는 경우인데요. 만약에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디스크 탈출증만 4, 5번이 있는데 심하지 않다. 근데 연세가 젊으시다. 그러면 수술하지 말고 약 드시고 재활 개인 운동으로 버텨보시고요. 만약에 뭐 50대, 60대이신데 협착증이 동반이 돼 있다. 디스크랑. 그런 경우라면 내시경 수술을 한번 고민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이 경우는 환자분의 연세와 협착증이 동반 유무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애매하게 말씀드렸죠.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빠니보드님께서 디스크 2단계 돌출이고 신경 차단 주사만 맞고 계시고 지금 신경통 약을 7개월째 먹고 계신데 사실 7개월 오래 드시는데 이렇게 오래 먹어도 되는지 사실 좋지 않아요. 네, 통증 약이라는 거는 간이나 콩팥에서 이 대사돼서 배출되기 때문에 약을 7개월째 먹고 계시면은 사실 간에 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젊으신 분이라면 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다면 물론 약을 먹다 안 먹다는 건 상관이 없어요. 어떤 날은 하루 안 먹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하루 한 번만 먹고 근데 7개월째 약을 나는 하나도 끊을 수가 없다. 이러면 다른 치료를 생각해야 돼요. 그 치료가 꼭 수술이 아니더라도 진짜 적극적인 재활, 개인적인 운동 또는 휴직이나 휴학 같은 거 만약 학생분이라면 휴학, 휴직 같은 거 해가면서 정말 한 6개월 전문 재활하면서
개인 운동 병행하면서 진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7개월 약 먹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많이 힘드셨을 거고, 약값도 약값이고. 근데 만약 7개월째인데 간헐적으로 먹는다 그러거든요. 먹다 안 먹다 하면은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7개월 동안 약을 꼬박꼬박 드시고 계신다면 다른 치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아우리님께서 섬유륜 손상으로 요통은 많이 완화되었는데 양말 신는 것도 좀, 그러니까 과도하게 허리를 숙이는 거 뻣뻣함이 남아 있는데 이게 사라질까요? 사라질 것 같아요. 이제 섬유륜 손상이 이제 섬유륜 내측 파열이라고 MRI 찍으면 섬유륜 안쪽으로 하얗게 보이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이 인텐시티 존이라 해서 HIG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섬유륜 내측 파열인데 파열까지는 아니고 사실 섬유륜 손상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맞습니다. 이 만성 요통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흡수되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남는데 어쨌든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 요통 자체가 많이 좋아졌으면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일단 허리가 통증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좋아지는 게 동작할 때 생기는 허리 통증이에요. 지금 뻣뻣함이 좀 있어서 불편하실 텐데 저는 재활하고 아니면 꼭 재활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운동하고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네, 좋아지실 거예요. 2단계 아까 올려주셨던 2단계 돌출, 사실 1, 2, 3, 4단계 돌출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거든요. 일단 2단계 돌출 정도면 무조건 시술은 저는 잘 권유 안 드리고 주사 치료부터 좀 권유 드리거든요. 근데 주사나 시술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걸 남용하거나 그런 경우는 문제지만 이 주사 치료 같은 걸 하면서 통증이 많이 가라앉게 되면 약도 줄일 수 있고 통증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또 열심히 내가 운동을 함으로써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주사 치료가 염증을 좀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는데 염증을 좀 가라앉혀주는 거는 디스크의 자연 흡수를 조금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치료 효과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치료 효과는 있어서 그러니까 뭐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으세요라고는 말씀 안 드리고요. 중간중간 주사를 맞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 이제 또 6시에 아마 다른 선생님 강의가 있을 테니까 수정 테이프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 척추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께 수영이 도움이 되나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물속에서 걷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아주 과도한 동작이 아니라면 아쿠아로빅도 도움이 되고 수영은 저희가 추천하는 운동이에요. 다만 좀 번거롭죠. 수영복도 입고 또 뭐 물안경 쓰고 이런 게 이제 좀 이제 막상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서 그렇지 수영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물에서 몸이 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운동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수영은 도움이 되고, 다만 버터플라이인가요? 저병은 좋지가 않고요. 일반적인 수영은 다 하셔도, 나중에 뭐 허리 좋아지면 뭐 버터플라이 다 하셔도 되고, 수영 또는 아쿠아로빅, 물속에서 걷기 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다소 좀 식상할 수 있는 주제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많은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이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한 또 최신 지견에 대해서 또 여러분께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